반갑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제 시험 준비하는 과정, 이제 이상심리학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심리학이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상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이상적인 걸 배우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게 이상심리학은 말 그대로 정상과 비정상을 이렇게 구분하는 심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건 비정상적인 어떤 정신 상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심리학은 정신 어떤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냐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상심리학의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배울 텐데, 이 이상심리학의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제 영아부터 시작해서, 사실 근데 영아는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활동이나 또는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어쨌든 영아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전 연령대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 자체가 청소년 상담사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만 해도 아동 청소년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시험 문제는 좀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통 아동 청소년기에 주로 경험하게 되는 이제 이상 심리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꼭 거기에 맞는 문제만 나오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로 활동을 해도 청소년 상담사가 꼭 청소년만 상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 관련자들까지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인들도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상심리는 어떤 이상심리가 있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해서 보시는데, 그래도 조금 더 비중이 높은 것은 아동 청소년이 주로 경험하는 어떤 이상적인 심리 상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를 먼저 보시면, 이제 1번, 이제 핵심 이론 1번 보시면, 이상심리학의 주요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상심리학의 주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게 비정상이야 라고 하는, 근데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막 때리고 다닌다, 그러면 정상적인 행동은 아닌 거잖아요. 비정상적인 행동인 거죠. 그럼 이제 누군가를,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막 때리고 다닌다라고 했을 때,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무슨 이유에서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오겠냐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심리학 이론들이 사람이 비정상적인 생각, 비정상적인 어떤 감정, 비정상적인 행동, 이런 거를 할 때는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보는데, 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 심리학 이론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할 때, 상담 이론 공부할 때 정신분석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정신분석 이렇게 딱 이름을 떠올리면, 정신분석 이론을 떠올리면 무의식을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드이고 수포이고 이렇게 세 가지 성격 구조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꼭 떠올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분석 이론은 말 그대로 심층 심리학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갈등 심리학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기 내면에 있는 갈등, 어떤 갈등적 요소가 잘 조절이 안 돼서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이게 비정상적인 상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프로이트는 이상행동의 원인을 뭐로 봤냐면,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무의식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무의식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니까, 날 때부터 무의식을 갖고 태어난다, 그렇게 보지 않죠. 어린 시절에 어떤 물론 어린 시절에 다양한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하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이게 무의식에 이렇게 딱 잠재해 있다가, 이 무의식에 잠재해 있는 것이 어떤 역동을 자꾸 일으켜서 문제 행동, 문제가 되는 어떤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상행동의 원인을 어린 시절의 경험과 무의식적 갈등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원초와 자아, 초자, 이건 우리가 길게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잘 조절이 안 되는 신경증적 불안 이렇게 떠올리시면,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할 때
그 불안은 프로이트는 불안을 세 종류로 얘기했다.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이렇게 이제 세 종류로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신경증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은 원초아와 자아 사이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서 이 원초아가 의식으로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 걸 자아가 이렇게 때리 누르는. 근데 이제 이게 자아의 힘이 약할 때 이 원초아가 올라오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할 때 불안을 강하게 경험을 해서 그때 갑자기 방어 기제를 발동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방어 기제를 발동하게 되는데 이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이 방어 기제는 기능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는 기능적인 측면이 충분히 있는데 이 방어 기제를 기능적으로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발달 단계에 맞는 방어 기제를 사용할 때 방어 기제를 적절하게 잘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문제가 되는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 무의식이 딱 방어 기제가 이렇게 그 이드의 욕구가 확 올라오는데 이 자아가 이걸 잘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때 딱 올라왔을 때 어떤 특정한 방어 기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요. 이걸 이제 고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특정한 방어 기제가 고착돼 있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달 단계에 잘 맞지 않는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제가 뭐 그 이론 설명할 때도 방어 기제 말씀드릴 때 뭐 저처럼 이렇게 다 등치도 크고 성인이 막 뭐 좀만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막 울고 이러면 이게 되게 우습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이제 퇴행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방어 기제의 적절한 사용에 이제 꼭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서는 정신분석에서의 치료 방법들은 뭐 꿈 분석, 그다음 자유현상, 뭐 저항 분석, 훈습 뭐 이런 것들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 보시면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거. 인지행동 치료는 인지 치료와 행동 치료를 믹스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뒤에서 행동 치료는 다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인지행동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사람은 이제 아론 벡이라고 하는 학자죠. 그래서 인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발생한 상황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인지를 인간 정서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학습이론, 행동치료 기법들을 믹스해서 인지, 행동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다.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이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능동적으로 세상에 대한 어떤 의미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지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발생 현상을 해석하는 건 누구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누가 이렇게 해석해라고 준다고 그걸 이렇게 덥석 그렇게 해석하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그래서 인지행동치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역기능적인 사고, 그 다음에 비합리적 신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앨리스는 비합리적 신념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론 벡은 역기능적 사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부적응적인 인지가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서는 이걸 이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합리적 정서 치료라든지 인지 치료라든지 자기 교수 훈련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 얘기를 했고요. 양거로 3번에서 보시면 이제 인본주의 이론입니다. 인본주의 이론은 로저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한 인본주의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인간에 대한 시각 자체가 인본주의 이론은 인간에 대한 시각이 그 이전에 나왔던 어떤 그 치료 이론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한을 하거나 또는 내가 이제 자꾸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이제 유기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이 유기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자꾸 간섭하려는 이런 것만 없이 이런 것만 다 배제하고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환경을 잘 도와주면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치료하고 스스로를 자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자아실현 경향을 모든 유기체는 다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인간을 목적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했고 건설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제 성장 지향적인 그래서 그 자기 실현 경향, 자아 실현 경향 이런 용어를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본주의 이론에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거죠. 이 인본주의 이론에서의 문제는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 사이에 이렇게 괴리가 많이 발생을 할 때 어떤 병리성을 이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가 이렇게 괴리가 좀 적으면 이상적 자기처럼 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괴리가 너무 커지면 병리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러면 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주 양육자들 그러니까 부모가 주로 자녀들에게 대해서 조건화된 그러니까 같이 조건화된 양육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제 저기 인본주의에서의 설명이었죠. 동그라미 4번에서는 인본주의 치료 이론에서는 그 치료 기법이라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본주의 치료 이론에서는 치료 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상담사의 어떤 상담자의 태도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진실성 요 세 가지 상담자의 자세를 중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가로 4번에서는 이제 행동주의 물론 최근에 들어서는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나에 묶어서 행동주의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는데 이제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 또는 행동치료 이론이라고 하는 걸 따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행동치료 이론은 뭐 우리가 이론 공부하실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그다음에 관찰학습 이렇게 그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에서의 문제는 왜 발생하냐? 잘못된 학습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강화를 잘못 받아서 또는 뭔가 연합이 잘못돼서 뭔가 관찰을 부적절하게 해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학습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이 행동치료 이론에서의 이제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재학습을 시키면 되는 거죠. 이 행동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 학습을 통해서 이 행동이 나왔다면 다른 학습을 통해서 다른 행동이 나오도록 도와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동치료 이론에서는 동그라미 4번에서 보시면 소거라고 하는 기법이라든지 강화 처벌 그다음에 체계적 둔감법 모방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제 치료를 한다. 그다음에 양가로 5번에서 보시면 이제 사회문화적 이론이 있습니다. 이 사회문화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또 문화적인 요소들이 이상 행동을 발생시키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상 비정상을 이야기할 때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전혀 그 문화권이 아닌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그 문화권에서는 정상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간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최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최근에 들어서의 어떤 심리학적인 또는 임상심리학적인 어떤 조류, 흐름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이상행동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고 또는 사회문화적으로 볼 때 이상행동이 아닌 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문화에서는 그 이상행동이고 어떤 문화에서는 정상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나머지 내용은 보시고 정신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사회문화적 이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인 유발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유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대부분의 사회에서 그게 이제 어떤 특정한 사회에서만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어떤 이상행동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이런 특성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발생이 되냐면 부당한 대우라든지 낮은 교육 수준이라든지 낮은 취업 기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상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그런 사회적 유발설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 선택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선택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냥 비교적 원만하게 잘 살던 사람도 정신장애가 딱 발생을 하면 계층이 딱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층이 떨어져서 사회 적응력이 낮아지고 사회적 하류 계층으로 옮겨가게 돼서 이제 이게 더 어떤 이상행동이 이제 더 심각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고 사회적 낙인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장애가 이제 발생을 하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죠. 저 사람 이제 무슨 장애야 이제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로 이렇게 복귀하는 또는 재활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잘 어렵고 심리적인 부적응이 악화돼서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사회적 낙인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 보시면 이 사회문화적 그 이론에서 주장한 그런 주장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면
어떤 사회적인 그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이름을 붙이는 거, 병명 이름을 붙이는 거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이렇게 너무 낙인 찍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심한다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그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회 문화 풍토를 개선하는 그런 영향을 이제 그 준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이제 그 사회 문화 이론의 부정적인 요소를 생각을 해본다면 동일한 사회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장애가 발생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낮은 사회계층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는 부적절한 이론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 부정의 요소가 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론 보시면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생물학적 이론입니다. 이 생물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신체적인 상태의 어떤 근원을 주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학 쪽에서 좀 접근하는 그런 이상 심리에 대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체적 원인론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그러면 어떤 이상 행동 또는 이상 감정, 이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유전적인 이상이라든지 뇌의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라든지 또는 신경생화학적인 이상, 신경생화학적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 우리가 이제 의학 쪽에서는 암만 해도 신체 구조라든지 특별히 이제 신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아주 심한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제 심리를 보는 측면이니까 이제 의학 쪽에서 심리를 보는 시각에서는 뇌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의 어떤 구조적인 결함, 그러니까 뭐 손상이 발생한다라든지 아니면 발달의 측면에 있어서 뭔가 불균형한 발달이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의 그 분비가 좀 과도하다든지 과소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상 행동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뇌의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이제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로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게 이제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그다음에 뭐 옥시토신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과다하든지 과소하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어떤 특정한 이상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는 그런 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로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죠. 그래서 운동 및 주의 기능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현병이라든지 파킨슨병 이런 때 이제 도파민이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토닌은 특성상 이렇게 안정되게 만드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동물들에게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제 세로토닌은 그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딱 주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로토닌을 이렇게 주입을 하면은 이제 뇌에다 주입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신경 전달 물질은 피에 이렇게 묻어 들어가서 화학 물질이 이렇게 쭉 피가 쭉 돌다가 피가 다른 부위로도 가지만 뇌로도 가잖아요. 피가. 그래서 뇌로 가서 뇌에 이렇게 작용하게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 몸에 작용을 할 때는 호르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호르몬과 그 신경 전달 물질은 사실은 같은 건데 이게 어디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데 둘 다 화학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학적으로 조제를 해서 투입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 같은 걸 하면 동물한테 세로토닌 수치를 떨어뜨리게 만들면 동물들은 이제 지금까지 실험된 바로는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다른 동물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래서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질 때 공격적 행동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동물 실험에서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면 사람은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공격적이 되는 사람이 있고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로토닌 수치라는 이거가 이제 떨어질 때 보통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구나 또는 불안을 많이 경험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세로토닌이 수치가 높다라고 하는 건 안정감을 느끼는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거, 노르에피네프린은 어떤 각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감신경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4번에서는 그래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때는
약물 치료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신경 전달 물질을 주로 이렇게 그 분비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농도가 높아지도록 돕는 그런 약물들. 그다음에 전기 충격을 하는 거, 그다음에 뇌 절제술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 보시면 통합 이론이라고 하는 거. 최근에 들어서의 이상 심리는 보통 어떻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하냐면 그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 이건 뒤에서도 한번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될 건데 기본적인 취약성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약성은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취약성이 될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 양육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취약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만들어진 어떤 취약성이 지금 발생한 어떤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과 딱 믹스가 돼서 그 정신적인 어떤 장애로 정신적인 문제로 이렇게 발현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는 생물 심리 사회적 모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요인이 믹스가 돼서 정신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요인, 그다음에 심리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이런 요인들이 믹스가 돼서 어떤 이제 그 정신장애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물심리 사회적 모형에서는 뭐 전체론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동일 결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정신장애는 여러 다른 원인 때문에 동일한 정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중 결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다양한 어떤 정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이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리을에선 상호인과성 이론, 상호인과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된다. 그럼 원인과 결과 딱 일직선으로 되는데 이건 서로 이렇게 계속 그 원형으로 원인이 돼서 결과가 되는데 이게 또 원인이 돼서 이게 결과가 되고 또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게 결과가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호인과성 이론이라든지 항상성 유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항상성 유지 이론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항상성 유지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심리의 분류 및 평가 보시면 이상심리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정상 비정상을 얘기하는 거죠.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건 기준점이 있어야 이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정상 이건 비정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점이 되는 걸 우리가 뭘 갖고 얘기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그 이렇게 진단집이 있습니다. 진단하는 기준인 거죠, 말 그대로. 진단집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교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ICD라고 하는 진단 체계, 이렇게 진단집이에요. 진단 체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ICD 진단 체계는 이제 WHO에서 만든 겁니다. 이 WHO에서 만들어서 현재 뭐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번역은 다 됐고 이게 이제 논의가 다 안 거쳐져서 이제 출판이 안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출판이 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11판, 11이 이제 그 번역이 돼서 아직 출판은 아직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ICD-11이라고 하는 이제 진단 체계가 있고요. 이것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이제 DSM이라고 하는 진단 체계입니다. 이 DSM 진단 체계는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미국 정신의학회, 그러니까 APA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그 정확한 이름이 이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DSM이라고 하는 진단책인데 이 DSM 진단책은 현재 5판까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2013년도인가 아마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 DSM이라고 하는 진단체계를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DSM 진단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진단명이 거기에 이제 그 제시하고 있는 진단명을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ICD 진단 체계는 의학적인 전체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꼭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다양한 질병들을 다 얘기하는 진단 어떤 기준이 되는 거고요. DSM은 정신장애에 대해서만 이렇게 딱 국한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양가로 1번에 보시면 DS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DSM-5는 5판, 현재 5판 나와 있다 그랬죠. 현재 20개의 진단 범주입니다. 20개의 진단 범주는 카테고리가 20개로 이렇게 묶여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쭉 나와 있는 거 뭐 신경 발달 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뭐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우울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카테고리 20개의 범주에 해당되는 카테고리고 예를 들어서 신경 발달 장애 안에 지적 장애, 이제 의사소통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운동 장애
운동장애 안에 택장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장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하위 장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개의 범주 안에 그 범주 안에 하위 장애들이 이렇게 구성되는 이런 이제 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양한 장애들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그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경험하는 장애들은 어떤 장애들 주로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경험하냐면 신경 발달 장애가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경험을 하게 이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왜 신경 그 심리학에서 신경이라는 용어를 쓰면 90% 정도는 한 뇌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가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정상 발달이 안 될 때 나타나지는 어떤 장애 요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가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들은 이제 그 왜 지적 장애, 뭐 지적 장애는 말 그대로 과거에는 우리가 그걸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써서 이렇게 불렀었는데 정신지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하대하는 또는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그 이렇게 비하적인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묻어나서 그래서 이제 지적 장애라는 용어를 바꿨죠. 그래서 지적 장애 그다음에 의사소통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뇌가 발달해 나가면서 이제 이게 정상 발달 범주를 벗어나서 우리가 진단 내리게 되는 그런 장애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동 청소년들은 이 신경 발달 장애만 진단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다양한 장애들 이제 우리가 이제 불안 장애 같은 경우도 아동들도 불안 장애를 겪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적응 장애라든지 반응성 애착 장애,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이런 것들은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장애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배설 장애 같은 거 전형적으로 아동기 때 진단이 내려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식 및 섭식 장애, 그러니까 먹는 거에 관한 문제에서도 주로 많이 진단될 수 있는 건 회피성 제한적 음식 섭식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동 청소년에게 진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뇌가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진단되는 그런 장애들은 신경 발달 장애 하나로 이렇게 딱 모여져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되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요 카테고리 안에 이제 요러한 하위 장애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여러 번 읽어서 익숙해져야 돼요. 물론 이제 이제 이 뒤로 쭉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릴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떤 특징으로 이렇게 모아지는구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셔야 이 장애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장애, 하위 장애 중에 뭐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가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양가로 2번에서 보시면 DSM-5의 일반적인 개정사항, 이제 DSM-4판에서 5판으로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DSM-4판에서 5판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어떤 게 개정이 돼서 4판, 5판 이렇게 구분이 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DSM-4판에서 5판으로 넘어온 게 이제 2013년인가 이제 그런데 2014년은 꽤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 4판에서 5판으로 넘어오면서 5판 넘어온 걸 바로 이렇게 확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5판이 거의 이렇게 대세로 이렇게 전환이 됐고 몇 년 전에는 이 두 개가 이렇게 혼용되던 시기가 좀 오래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판에서 5판으로 넘어온 게 어떤 구분점이 이렇게 명확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달라져서 5판이 됐나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이제 그래도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DSM-4는 이제 로마 숫자라고 하는 그래서 IV 이렇게 4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DSM-5판은 아라비아 숫자 5 이렇게 숫자 5를 써버립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숫자에 IV 하고 나서 .1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5.1은 있잖아요. 5.1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DSM을 만든 APA에서 개정을 좀 쉽게 하려고. 바로 6 이런 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몇십 년이 걸려서 이렇게 4에서 5로 넘어왔기 때문에 5에서 6으로 넘어갈 때도 몇십 년이 걸리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좀 바꾸고 싶은 게 있어. 그럼 5.1, 5.2 이런 식으로 나가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숫자 5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이번에 요건 중요합니다. 다축 진단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다축 진단 체계는 4판은 DSM 3판 그리고 DSM 4판은 다축 진단 체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축 진단 체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한 사람을 정신장애를 이렇게 진단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의 정신장애적인 측면만 그냥 진단을 하면 되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가 진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고 정신장애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는 어떤 면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측면에서는 뭐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진단해야 된다라고 봤던 것이 다축 진단 체계였어요. 그런데 이 다축 진단 체계가 만들 때는 의도는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제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정신장애적으로는 뭐 이렇게 무슨 장애 이렇게 볼 수 있고 신체적으로는 뭐 어떤 면이 있고 그다음에 대인관계적으로는 어떤 면이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기능적인 면에서는 어떤 면이 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축 진단 체계를 사용을 해서 진단을 하라 그랬더니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임상심리사들이 다축 진단 체계를 안 써. 그냥 정신장애만 진단하고 말어. 이러다 보니까 다축 진단 체계를 쓰라고 만들어놨는데 안 쓰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DSM-5판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려서 다축 진단 체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축 진단 체계를 5판에서는 폐지했어요. 다축 진단 체계를 폐지했다라는 것과 범주적 진단, 범주화시키는 걸 이제 요 두 개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 때 그게 나오거든. 범주적 진단, 범주는 쓴다 그랬잖아. 우리가 20개의 카테고리로 나눴다, 범주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범주화시키는 거는 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좀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차원적 분류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차원적 분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신체적으로 보면 이게 심장은 심장, 뭐 콩팥은 콩팥 이렇게 딱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서로 달라서 치료하는 전문 분야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는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떤 감정의 문제인지 사고의 문제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명확히 딱 떨어져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범주화 시키기는 했어요. 사고 문제, 그다음에 감정 문제 이런 식으로 범주화해서 나누고 그 사고 문제 중에 어떤 거, 그다음에 감정 문제 중에 어떤 거 이런 식으로 범주화시켜서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에 있어서 딱 잘라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한 진단 범주 안에서는 차원으로 우리가 한 진단명 안에서는 차원으로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펙트럼화된 그런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 그러면 지적장애 중에 뭐 이렇게 비교적 지능 기능이 잘 활동하고 있는 지적장애와 지능 기능이 잘 활동하지 않는 지적장애는 전혀 다른 어떤 정신적인 문제처럼 보여요. 실제로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 사람 비교적 정상적이거든.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그 혼자 뭘 하는 것도 안 되고 의사소통도 안 돼. 그럼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의 지적장애를 이렇게 묶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도 이런 식으로 하고 최고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원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차원적 분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는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진단명에 있어서 어떤 비하적인 이런 요소들을 뺐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특징이고요. 양거로 3번에서 보시면 DSM-4판에서 DSM-5판으로 넘어오면서 뭐가 바뀌었냐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이제 더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대략 이런 것들이 바뀌었어요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뒤에 설명 때 자세히 더 들으시면 이해가 좀 잘 되실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이제 정신분열증의 하위 유형으로 정신분열증 무슨 형 하고 이렇게 꼬리표로 이렇게 붙어왔던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망상형, 편집형, 해체형, 혼란형, 그다음에 뭐 긴장형, 감별불능형, 미분화형, 잔류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리표로 붙어있던 게 꼬리표를 잘라서 없애버렸어요. 그냥 정신분열증 이렇게 이제 정신분열증이 조현병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조현병 이렇게 진단을 명이 내려지 조현병 뭐 이제 감별불능형 이런 식으로 꼬리를 안 붙인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이제 불안장애 카테고리가 되게 컸었는데 불안장애 카테고리를 3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3개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불안장애 하나로 있던 것이 3개로 나눠진 게 강박장애, 그다음에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장애 이런 식으로 강박 및 관련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장애 이런 식으로 이제 3개 카테고리로 나눴다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3번에서는 기분 장애 하나의 카테고리에 있던 것을 두 개에 잘랐어요. 어떻게 되면 우울 장애와 양극성 장애 이런 식으로 잘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4번 DSM-4판에서는 유아기,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통상 처음 진단되는 장애라는 진단명이 있었는데 범주가 있는 카테고리에 있었는데 이 카테고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5번에서는 이제 폭식 장애라고 하는 게 이제 이름 자체가 폭식 장애. 그 폭식 장애는 장애가 급식 및 섭식 장애라는데 들어갔어요. 이 폭식 장애가 왜 그 좀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냐면 이제 그 신경성 폭식증과 폭식 장애가 매우 유사한데 그 신경성 폭식증과 다른 폭식 장애라는 진단명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6번에서 보시면 자폐성 장애라고 하는 거, 자폐 장애라는 이제 명칭 하나로 불렀던 것을 다른 장애를 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자폐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아주 큰 범주로 바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 동그라미 7번에서는 강박 및 관련 장애. 강박 및 관련 장애는 불안 장애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가 바뀌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개로 이제 떨어져 나왔는데 그 중에 강박 및 관련 장애 안에 새로운 장애들, 그러니까 수집광이라는 거랑 피부 뜯기 장애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8번에서 이제 우울장애 하위 유형으로 새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새로 진단명이 이제 이름 자체가 아주 새롭게 들어간 거예요. 파괴적 기분 조절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장애, 뭐 곤란장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장애라는 거랑 월경전 불쾌감 장애라고 하는 거, 요것들은 이제 새로 진단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9번에서 보시면 이제 주요 우울 사파로 진단 내려요. 그러니까 우울증 진단의 기준이 됐던 어떤 것들을 이제 없애버린 게 있어요. 뭘 없앴냐면 사별 후 2개월까지는 우울 증상의 진단을 안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으면 이 2달까지 슬픈 건 정상이야 이렇게 봤던 건데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2달이 됐든 뭐 언제가 됐든 간에 사별한 사람을 이제 그 많이 슬퍼하는 것도 우울 진단을 내려서 치료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10번에서 보시면 이제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진단 카테고리가 바뀌었죠. 당연히 신경 발달 장애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ADHD 진단을 처음 진단을 내릴 때 7세 이전의 진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걸 12세로 이렇게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11번에 보시면 과거에 치매라는 진단명이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신경 인지 장애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 신경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면 뇌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뇌의 인지 기능이 저하돼서 발생되는 문제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치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인지 장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2번에 보시면 물질 관련 장애 안에 비물질 관련 장애가 하나 들어가서 도박 장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물질 관련 장애는 먹는 거 또는 입으로 먹든지 코로 흡입하든지 아니면 뭐 주사를 맞든지 뭐 이렇게 외부에서 내 몸 안으로 이제 어떤 물질을 집어 넣어서 생기는 어떤 장애, 그러니까 중독이 그런 것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도 중독이 되는 것으로 도박 중독을 이제 이야기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3번에서도 도박이 도박 장애로 비물질 관련 장애로 이제 처음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 아래 지식인 부분에 보시면 DSM-4와 DSM-5의 이제 정신장애 범주라고 하는 거예요. DSM-4는 여기서 그 로마 숫자로 표시가 됐고, 5는 아라비아 숫자로 됐죠. 그래서 삭제된 명칭, 아스퍼거 장애라고 하는 거, 아동기 붕괴성 장애. 이건 그냥 삭제된 게 아니라 그 아래 이제 신설된 장애 부분에 보시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스퍼거랑 그 아동기 붕괴성 장애는 그 자폐 스펙트럼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신분열증의 하위형 없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의학적 상태로서의 정신상태, 뭐 주요 우울증 사파의 뭐 사별 배제 항목 이런 거 삭제가 됐고, 그 다음에 성정체감 장애, 성정체감 장애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성별 불쾌감이라는 명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성이 이제 불편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설된 진단명 보시면 이제 거기 피부 뜯기 장애와 수집광 이건 강박 및 관련 장애로 이제 카테고리가 들어가서 새로 생겼고, 월경전 불쾌감 장애와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울 장애 안에 이제 그 큰 범주 자체가 우울 장애 범주로 들어가서 신설된 거고, 중독 장애 중에
도박 장애는 물질 및 관련 장애 안에 이제 장애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랑 폭식 장애는 급식 및 섭식 장애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장애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렘 수면 행동 장애랑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수면 및 각성 장애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 이제 의사소통 장애 안에 들어가고, 이건 신경 발달 장애 안에 하위 장애로 의사소통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하위 장애로 이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는 그런 진단명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SM 5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변화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몇 가지 정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